오늘 영상은 애플리케이션 설계 입문 클래스 다이어그램 파트 2입니다. 파트 2에서 할 얘기는 도메인 모델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그 설계를 한 실패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리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해서 어떻게 도메인 모델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다음에 도움이 되신다면 땡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학습과정 설계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최초 구성한 엔티티는 이렇습니다. 이게 자꾸 위로 가네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있고 학습 과정이 있고 그 학습 과정에 그 과목들을 이제 여러 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학습 과정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과목에는 각각의 과목별로 실러버스 강의 계획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에 의해서 뭐 연관관계, 집합관계라든지 아니면 구성관계라든지 컴포지트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잘 표현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 제가 개발해 볼 때는. 자, 여기서 제가 여기 밑에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자, 서브젝트는 커리큘럼하고 집합관계일까 구성관계일까 이런 우리가 연관관계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연관관계냐 뭐 집합관계냐 아니면 구성관계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강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이 모델을 그렸기 때문에 고민이 됐던 거죠. 이건 커리큘럼은 별도로 작성하고 그 커리큘럼에 서브젝트를 집어넣는 거니까 커리큘럼하고 서브젝트는 집합관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서브젝트하고 실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러버스 강의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 계획서와의 관계는 강의 계획서는 과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구성관계, 컴포짓 관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행위는 인터페이스로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 커리큘럼에서 행해지는 오퍼레이션들 있죠.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 중심으로 구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커리큘럼에서 사용이 되는 행위,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에서 서브젝트를 애드하는 거죠. 등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젝트에서는 실러버스를 이제 구성관계니까 이제 셋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 컨텍스트 바운더리를 나름대로 도출을 했고요. 이제 컨텍스트 파악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유스케이스 중심으로 저는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유스케이스라는 게 뭐냐? 그냥 프로세스죠. 사람이 직접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해서 제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학습 과정 설계 쭉 어떻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다가 과목 등록할 일이 있으면 과목을 등록을 하고 과목이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냥 과목 선정한 다음에 강의 계획서 작성 여부. 강의 계획서 작성이라는 것은 실제 일을 할 때 가장 나중에 혹은 우리가 학습 과정이 오픈된 이후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 좀 나름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보고 그 다이어그램에 대한 유스 케이스가 이제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서 요 유스 케이스를 이제 구현해서 서비스 있죠. 스프링에 보면은 그 컨트롤러 서비스 뭐 그 레이어 있잖아요. 그 서비스로 처리되게끔 할 생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다른 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실러버스 서브젝트하고 실러버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한번 쭉 도출을 해봤어요. 거의 커리큘럼 서브젝트 뭐 거의 모든 도메인에 표현한 클래스들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다 적고 나니까 내가 필요한 이제 필드들
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실러버스하고 렉처 예,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쉬운 부분이라서. 실러버스에는 이제 각 강의들이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제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TDD 방식으로 쭉 구현하다 보니까 실러버스는 이렇게 됐고요. 렉처 클래스는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코드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실러버스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뭐 렉처 메서드는 실질적으로 실러버스의 필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트랜지언트까지 제가 생각을 해내고 예,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제가 TDD를 통해서 도메인 모델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린 거를 이제 검증해 가면서 예, 필요한 필드들도 그때그때 추가를 해 나가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클래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실러버스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하다. 내가 뭔가 공부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첫 번째 든 생각이 저는 나름대로 경험이 많으니까 뭐 DB 데이터베이스에서 ERD도 그려가면서 설계까지 해봤고 DB 모델링하고 우리가 이제 DDD에서 얘기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MVC 모델 있죠. 그 부분에 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도메인 모델 이렇게 설계한 거를 그냥 제가 작업을 TDD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DB 모델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거의 결과물은 DB 모델링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물들을 보고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특정 도메인 모델을 구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어떤 구현 객체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개념 모델 뭐 이런 얘기 있죠. 논리 모델, 물리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요소의 구분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졌어요. 오늘 실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모델을 설계하고 싶었어요. 구현 설계가 아니라 구현은 제가 한 15년 이상 제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가면서 내가 다 그냥 아주 짜증날 정도로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뭘 해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뭘 그려도 결국에는 DB 모델링과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MVC 모델 형태로 갈 것이다 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새롭게 머리를 비우고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현 모델은 아키텍처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요 글에는 요 항목들의 제일 첫 번째 이 글을 적어놓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정리를 하고 쭉 더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못한 걸까? 제가 위에 작성한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게 정말 잘못된 것일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잘못됐다. 잘못한 게 맞다. 그러니까 잘못했는지 아닌지조차도 저는 저 스스로 의심을 했던 거죠. 십몇 년 이상을 계속 해왔던 거를 뒤집는다는 게 생각을 전환시킨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만들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고요. 이제 출발할 수 있겠다. 네. 완전하다가 아니고 그냥 이제 출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설계 프로세스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계 프로세스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모델 설계를 도메인 설계를 하고요. 이게 개념 영어로 이제 컨셉추얼 설계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도메인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현 모델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뭐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 뭐 맞죠. 개념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현 모델을 만드는
물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죠. 중간에 이제 논리 모델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자고요. 그래서 두 단계로 좀 설계를 이렇게 전환하는 작업까지가 필요하고, 이 구현 모델이 논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키텍처 모델이 이제 피지컬, 물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은 이 아키텍처 모델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느꼈어요. 이 아키텍처 모델에 따라서 도메인 모델, 그러니까 논리 모델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변환이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든. 결정하는 결정 요소이기 때문에 아키텍처 모델을 설계하는 것도 나름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프레임워크를 쓴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백엔드 쪽에서 스프링의 철학을 이용을 해서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의 MVC 모델로 들어가겠죠. 그런 MVC 모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변형이 된 헥사고널 아키텍처 모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별도의 아키텍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나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구성 변경 요소들, 변경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키텍처 모델로 전환을 하고, 이 아키텍처 모델에 의해서 구성이 된 이 클래스 모델, 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니까요. 그래서 클래스 요 모델을 TDD로 도메인을 구현하는 요런 단계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코딩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실습 제가 이제 1, 2, 3 그 순서가 바로 요 순서에 의해서 설계를 아키텍처 모델까지 전환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실습 1, 2, 3을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제가 뭐 일일이 코딩해서, 저도 이거 코딩 다 이제 완성시키는데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간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제가 작성한 결과를 한번 리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전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도메인 모델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요소들. 일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들의 관계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어떤 오퍼레이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다이어그램이기도 하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제가 여기 보시면은 UML 디스틸드라고 하는 마틴 파울러 요 분의 책을 3장과 5장의 내용을 다시 공부를 했고요. 대부분의,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와 오퍼레이션, 우선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로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오퍼레이션이 있고, 제약사항이 있고, 연관이 있습니다.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연관, 그 다음에 클래스 안쪽에 들어가 있는 프로퍼티, 요 프로퍼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프로퍼티와 오퍼레이션 두 가지를 합쳐서 클래스의 피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필요한 거는 피처하고 연관, 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제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노트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별도의 자그마한 문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우선 프로퍼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표현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제가 속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관으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속성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필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자바로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C샵이나 또 이런 데서는 이게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서 자바라는 랭귀지의 한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프로퍼티는 자바에서 이제 필드로 표현이 되죠. 대부분. 이 속성으로 이제 표시를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이제 좀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속성은 이제 가시성, 이름, 타입, 다중성, 기본값, 그 다음에
중괄호 가지고 중괄호 안쪽에 제약을 적어준 형태로 적어주고요. 여기 이 요소 중에서 꼭 필요한 건 요 이름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거를 한번 보시면은 name, 이름이죠. 예, 이름. 그 다음에 요 뒤쪽에 타입을 적어주게 되죠. 요 타입. 그러니까 이름, 타입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제가 화면을 키울까요? 라운드를 보시면 라운드의 타입은 넘버고요. 예, 넘버는 이 대괄호 있죠. 예, 이 대괄호 안쪽에 다중성을 표현을 합니다. 이 라운드라는 프로퍼티에 몇 개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바로 생각하면 뭐 셋 아니면 리스트 이런 컬렉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메인 모델은 개념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 얘는 숫자형이야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중성은 요 라운드 안에 숫자가 1, 2, 3, 4, 5 여러 개 최소 한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게 조금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의 라운드가 이제 차수인데 1, 2, 3, 4, 5가 여러 개가 한 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또 의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하면서도 조금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노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타겟에는 이 타겟이라는 속성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다중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은 제가 여기에 표현을 한 게 없는데요. 기본값은 없고 이 중괄호 안쪽에 이제 제약사항을 적어주게 됩니다. 이 제약사항을 보시면은 얘는 메소드 오퍼레이션 아닌가요? 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다면은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신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자, 이 클로즈라는 프로퍼티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이 커리큘럼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했을 때 클로즈라는 프로퍼티를 리턴을 해주는 애예요. 근데 얘는 필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메소드 형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프로퍼티는 반드시 필드로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깨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도메인 모델, 개념 모델을 설계하는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중괄호 안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준 거죠. 네, 오늘 날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엔드 날짜하고 비교를 해서 오늘 날짜가 그림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오늘 날짜가 이제 엔드 날짜보다 크면 반대로 돼야 되죠. 좀 잘못 그렸죠. 크면은 이제 클로즈 한다. 클로즈는 이제 폴스를 주겠죠. 클로즈는 true를 주겠죠. 오늘 날짜가 엔드 날짜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클로즈 뒤에 타입을 안 적어줬죠. 타입 다중성 아닙니다. 타입 다중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덜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항상 그렇지만은 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자, 요 클로즈가 프로퍼티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 백엔드만 개발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Vue.js를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컴퓨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컴퓨트라는 걸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퍼티를 메소드 형태로, 그러니까 펑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은 학습 과정은 여러 개의 과목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시 키워야겠네요. 네. 그런데 커리큘럼에 과목에 대한 필드가 존재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조하는 필드에 대해서 굳이 여기다가 적어줄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subjects. 그러니까 커리큘럼의 클래스에는 subject라는 필드를 선언하지 않았지만은 이 subject를 내부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사용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 항상 그냥 건너뛰어서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 공부하다 보면은 1대 다관계, 화살표 방향, 이런 것만 신경 썼지. 요렇게 적어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처음 발견을 했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도 좀 사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과 서브젝트에 대한 도메인 모델, 개념 모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프로퍼티를 표현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관으로 표현. 요거는 그냥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커리큘럼이라는 클래스가 스타트, 라운드, 타겟, 클로즈, 엔드, 컨텐트. 네,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죠, 지금. 얘를 의존하고 있다. 얘를 라운드는 이제 1대 다관계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여기 위에 이제 서브젝트, 요 부분도 이제 서브젝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커리큘럼 내에서는 이제 서브젝트라는 속성 프로퍼티로 사용을 할 거야 라고 명시를 해줬고, 이 서브젝트에는 다시 서브젝트 내부의 속성들이 서브젝트 네임, 타이틀, 프로페서, 컨텐트 이런 속성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근데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은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ER 다이어그램하고 유사하다. 요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ER 다이어그램이긴 한데, 실제는 이렇게는 안 그리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그리는데, 물론 이제 ER 다이어그램이 실무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렇게는 안 그리고요.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요 부분이 바로 요거 그렇게 그린 거랑 유사하죠. 그래서 프로퍼티를 항상 클래스 내부에만 그려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요 생각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실습으로 가면은 요거를 실제로 적용한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연관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이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소드로 표현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 개념을 이제 확정하지는 못했는데, 이 오퍼레이션을 저는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한 제 나름대로의 변형 아키텍처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오퍼레이션을 유스케이스 인터페이스로 표현을 하려고 지금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메소드로 표현된 프로퍼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클로즈 있었죠. 클로즈 프로퍼티하고 이제 이게 프로퍼티인지 행위인지 둘 다 이제 괄호를 사용하는 펑션 형태, 메소드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이 되면은 좀 구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실습 1을 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약사항이 있죠. 제약사항은 이제 별도의 주석, 노트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중괄호.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있죠. 클로즈를 표현할 때 여기 중괄호로 썼었죠. 이게 제약사항이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관관계. 제 결론은 집합관계, 구성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구현할 때 불필요해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구분하고 싶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쭉 이렇게 최초 구성한 엔티티 클래스 관계죠. 클래스 관계. 이 클래스 관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집합 관계일까요? 구성 관계? 아무 소용이 없다. 구현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그냥 구현할 때 표현은 거의 컬렉션을 이용하는 걸로 거의 끝나기 때문에 거의 뭐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연관관계에 대해서 얘가 구성 집합 관계인지 컴포지션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것처럼 화살표 그리고 이쪽에 1이고 이쪽에 다고 아니면은 이 프로퍼티에 이렇게 대괄호 해가지고 프로퍼티 내부에 이제 다중성을 표현하기만 하면은 대부분은 구현할 때 표현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집합관계 이런 거를 뭐 생각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거기에 집합관계, 구성관계 뭐 이런 내용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UML2로 오면서 뭐 연관관계에 대한 이런 표기법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닌가? 저도 그냥 서치해서 그냥 알아낸 그냥 지식이니까 어쨌든 필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상속 관계나 뭐 의존 관계, 그냥 화살표로 이렇게 디펜던시 관계 있잖아요. 그런 디펜던시 관계 정도만 표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실패했던 경험과 이제 그 실패했던 경험에 의해서 새로 이제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습 1, 2, 3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 1, 2, 3 과정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요 다시 쓰는 설계 프로세스 있죠. 요 프로세스 흐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도메인 모델 설계, 그 다음에 구현 모델로 전환, 아키텍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고 치고 그리고 아키텍처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해진 추가적인 이제 모델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습 1, 2, 3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도메인 모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네,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네. 우선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학습과정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과정 안에는 여러 개의 과목들이 추가가 될 수 있죠. 뭐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조건들은 상세 조건은 좀 안 넣습니다. 학습과정은 동일 과목 구성으로 기간만 다르면 여러 차례에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제를 보니까 뭐 24년 1차, 24년 2차, 그다음에 25년 3차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수만 다르니까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복제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정원 미달로 학습 과정이 폐강될 수 있다. 학습 과정에 대한 제목과 내용은 대외 홍보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과정에 대한 제목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차수별 기간이 겹쳐도 상관없으나 종료일이 시작일보다 앞에 올 수는 없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제약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종료일이 오늘 날짜를 지나면 종료된 학습 과정으로 처리한다. 네, 이렇게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흐름이라든지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도메인 모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습 과정이고요. 학습 과정에는 여러 개의 과목이 존재한다,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제 설계를 드릴 때 요 서브젝트, 참조하는 요 서브젝트에 대해서
필드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커리큘럼 클래스의 필드로 표현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요거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을 개념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필드로 추가할 만큼 자세하게 적을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서브젝트라는 게 정말 프로퍼티로 추가되는지, 그러니까 필드 형태의 프로퍼티로 추가가 되는지, 메소드 형태의 프로퍼티 형태로 프로퍼티로 들어가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시죠.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요구사항들이 만족되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뭐 눈으로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러 개의 과목으로 이렇게 됐고요. 다중성 표현을 했고요. 동일 과목으로 기간만 다르면 여러 차례 운영될 수 있다. 1차, 2차 해서 라운드라는 필드를 줬고요. 차수만 다름으로 복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복제 기능에 대해서 표현이 안 됐네, 여기에. 자, 어쨌든 요건 좀 누락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전환할 때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임하고 컨텐트라는 필드를 프로퍼티를 추가를 했고요.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차수 기간이 겹쳐도 상관없으나 종료일, 요 제약사항이죠. 요 제약사항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오늘 날짜 지나면은 종료된 학습과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뭐 완벽하다고는 뭐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최대한 요 요구사항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1차 리뷰, 2차 리뷰, 3차 리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정제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전환이 훨씬 더 잘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도메인 모델을 이제 설계를 했고요. 밑에 제가 좀 내용을 이렇게 몇 가지 좀 적어봤습니다. 계산되거나 참조되는 참조 타입값. 요거죠. 서브젝트를 커리큘럼에서 서브젝트를 참조하는 참조 값이죠. 그 다음에 이 클로즈드는 계산되는 값이죠. 이런 것들은 필드처럼 보이지만은 메소드로 처리해야 됩니다. 분명히 프로퍼티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페서 같은 경우에 서브젝트의 프로페서 같은 경우에도 필드가 아니라 메소드로 표현을 했죠. 네, 이렇게 요 메소드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자, 요 부분이 레코드 있죠. 자바에서 레코드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그거랑도 좀 이제 연결이 되는. 저는 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계산되거나 참조되는 값,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요 책 UML 디스틸드 49페이지에 보면 퓨라이빗 필드를 사용하는 것은 다이어그램을 매우 구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가시성이 없잖아요. 네, 가시성을 무시하고 프로퍼티만으로 설계를 하는 거, 요게 이제 개념 설계다 라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더 인터페이스 지향적으로 해석한다면 데이터보다 그 값을 가져오는 메소드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이 프로페서라는 애를 필드로 놓지 않고 메소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서브젝트에서 프로페서 정보를 출력을 하려면은 subject.professor 메소드를 썼겠죠. 쓰겠죠. 예. 쓰는데 이 프로페서 메소드 안쪽은 다시 프로페서의 정보를 가져오는 어떤 내부 로직이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모르면은 뭐 인터페이스로 포트를 열어가지고 그 포트를 구현하게끔 뭐 더 들어가게끔 하면 되겠죠. 뭔가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십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이 비치자 이제 어느 정도 좀 뭔가 구현 아키텍처도 완성이 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성을 표현하는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대 1다. 이게 결국에는 다대다 관계죠. 커리큘럼하고 이제 서브젝트는 이제 다대다 관계고요. 이런 이제 다대다 관계를 조작하는 것들은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전환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별도의 메소드들로 표현을 해라. 다이어그램에 필드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 개념 모델을 설계를 할 때는 그냥 이런 프로퍼티가 있어. 이런 프로퍼티를 어떻게 구현할 거야 대해서는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전환하는 전환 모델에서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퍼레이션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네임, 라운드, 타겟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단순 필드 처리 게터 세터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표기할 필요가 없다. 구현 단계에서도 구현 모델에서도 표기할 필요는 표기 안 했거든요. 저는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DB 조작과 관련된 너무 앞서 생각하는 거죠. 너무 앞서 생각해서 DB 조작과 관련된 기본 이제 CRUD 메소드를 오퍼레이션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 개념 모델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구현 모델에서도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 단계로 첫 번째 실습은 도메인 모델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도메인 모델 실습 과정을 잘 쫓아오셨는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뭔가를 도메인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이랑 좀 이게 섞이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리해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도메인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뭐 컬렉션 타입 같은 경우에 뭐 리스트를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빠져버리고 그냥 연관관계에서 다대 뭐 1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또 우리가 계산되거나 참조되는 값 타입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자바로 쳤을 때 필드가 아니라 메소드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구현 모델을 한번 전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2로 가시죠. 예, 구현 모델로의 전환.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현 모델로 전환을 할 때는 이 개념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구현 모델로 전환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느냐, 자바를 사용하느냐, 뭐 C샵을 사용하느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부 구현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겠다. 변환에 있어서 결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여기서는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 하에서 자바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몽고DB 같은 그런 다큐멘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NoSQL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개념 모델에서 이제 구현 모델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이제 별개의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상태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은 별도로 참조하지 않고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현 모델로 전환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했냐면은 여기 보이시지만 다중성이 해소되더라고요. 요거는 좀 직접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식별이 필요한 경우에 클래스가 분리되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거는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죠. 우리가 실습 1시간에 공부했던 도메인 모델은 이렇게 커리큘럼과 서브젝트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계산 값이라든지 아니면 참조되는 값에 대한 컬렉션 형태의 값들이 이렇게
메소드로 그냥 오퍼레이터로 바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브젝트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 관계선에서 필드명을 적어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리큘럼 클래스를 하나씩 좀 따져보면서 구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메인 모델에서 커리큘럼은 네임, 라운드, 타겟, 컨텐트, 스타트, 엔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커리큘럼에서는 네임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네임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제 구현에서는 엔티티로 전환이 될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이디가 필요가 해서 아이디를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엔티티로 전환할 준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라운드가 있었는데 라운드가 이 도메인 모델에서는 넘버 1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이 부분이 참 표현하기 애매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게 구현 모델로 갔을 때 이 커리큘럼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커리큘럼에 이제 아이디가 도출이 됐죠. 엔티티에 대한. 그 다음에 라운드 같은 경우에 이 커리큘럼 아이디하고 이 라운드가 복합 식별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 안쪽에다가 라운드를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라운드 클래스로 분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클래스로 분리를 하고 클래스로 분리를 하면서 라운드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커리큘럼에서 라운드 정보를 가져오려면 이 라운드 아이디로 라운드를 의존하게끔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놨고요. 이 커리큘럼에서 라운드를 크리에이트 한다라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커리큘럼에서 이제 라운드 클래스로 끄집어내면서 커리큘럼에 있던 필드 몇 개들을 이제 들고 왔어요. 들고 온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최초 도메인 모델에서는 컨텐트, 스타트, 엔드 뭐 이런 필드들이 커리큘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차수에 따라서 바뀌는 영역이니까 라운드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로 추출을 해줬고 라운드에 필요한 이제 아이디 그 다음에 차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퀀스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컨텐트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수를 따라가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컨텐트도 라운드로 추출을 해놨습니다. 스타트하고 엔드 데이트는 뭐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히도 라운드 쪽으로 추출을 해놨고 클로즈도 라운드로 추출을 해놨습니다. 근데 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라운드 쪽에 클로즈 했을 때 자동적으로 클로즈를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매뉴얼로 이 라운드는 종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죠. 수강생 모집을 했는데 정원이 안 찬 거예요. 원래 기준은 10명인데 한 3, 4명만 들어왔다. 그러면 폐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매뉴얼로 사용자가 폐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use YN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use YN 필드를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줬고요. 이 조건이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 개념 모델, 도메인 모델 설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제 또 구현 모델로 전환을 하면서 발견되는 그런 제약 조건들도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운드는 별도 클래스로 분리하는 것으로 제가 추출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타겟입니다. 타겟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이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냐, 뭐 교사냐, 뭐 일반인이냐, 뭐 애들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집합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개념 도메인 모델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래서 디폴트는 널이고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원래 0 땡땡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 생략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구현 모델로 갔을 때 얘가 이제 셋으로 표현이 될 거고, 셋으로 집합으로 중복되지 않은 타겟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했고, 이 타겟에 대해서 다중성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이 이제 별도로 좀 필요하는데, 이렇게 프로퍼티가 다중성을 표현을 할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다중성의 해소. 그래서 1대1인 경우에 id 값을 필드로 생성한 후 해당 타입을 조작하는 메소드를 제공. 그리고 클래스로 분리가 됐죠. 아까 라운드 보셨던 거고. 그 다음에 필드 자체의 컬렉션인 경우, 이게 바로 이제 방금 보셨던 타겟이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와 메소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죠. 그 타겟을 보면은 이 타겟이라는 요게 다중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가 메소드가 별도로도 필요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add 타겟, 요 타겟에 어떤 타겟 정보들을 추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타겟을 제거할 것이냐, 요 정도 add랑 move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추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라운드 말고 서브젝트 있잖아요. 서브젝트. 이게 도메인 모델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이 서브젝트가 필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필드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도메인 모델에서 훨씬 더 이제 깔끔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커리큘럼에서 이제 서브젝트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 서브젝트가 참조 타입 필터 형태죠. 아니, 컬렉션 형태죠. 네, 이럴 때는 이 별도의 참조 타입의 컬렉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렉션을 리턴하는 메소드하고 조작 메소드로 구성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니까 이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커리큘럼에 포함이 된 필드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그 생각을 이제 집어 던진 거죠. 예, 보시면은, 네, 쭉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그냥 생각을 하면은, 이 필드로 서브젝트를 이렇게 놨겠죠. 네, 이렇게 놨을 텐데, 그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앞선 실습 1번에서 도메인 설계를 할 때 이 클로즈 있잖아요. 이 클로즈를 어떤 계산에 의해서 리턴이 되는 프로퍼티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서브젝트도 메소드로 표현이 되는 프로퍼티인 거죠.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컬렉션을 이렇게 필드, 자바의 필드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메소드로 표현을 해주면은 우리가 리포지토리에서 컬럼 아이디 이용을 해가지고 커리큘럼 아이디를 파라미터 넘겨주면은 그 커리큘럼 아이디에 해당되는 서브젝트들을 끄집어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부 구현을 하면은 뭐 될 거고요. 커리큘럼에 이렇게 필드로 놓게 되면은 커리큘럼을 이제 리포지토리에서 이제 불러올 때 서브젝트 정보까지 다 불러와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필드로 처리하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처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필드보다는 이렇게 메소드 형태로 프로퍼티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형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서브젝트에 대해서 커리큘럼 안쪽에 이제 서브젝트를 이제 추가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추가하거나 리무브 하거나. 이런 메소드들은 이제 add 서브젝트 혹은 remove 서브젝트라는 메소드를 오퍼레이션을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외부 레퍼런스를 참조하는 컬렉션 형태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참조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조작하는 메소드 오퍼레이션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가 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 쪽에 보시면은 이 서브젝트가 있고요. 리스트로 리턴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서브젝트를 조작하는 add와 remove라는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new round duplicate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원래는 이제 오퍼레이션이었죠. 차수만 변경해서 새로운 학습 과정을 편의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 new round duplicate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제약 조건으로 하나 뭐를 만들었냐면은 요 아이디를 입력을 받아서 새로운 라운드를 만드는 거야 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표현할지 좀 저도 저 나름대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뉴 라운드 디플리케이트 할 때 파라미터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얘를 기준으로 요 아이디를 그냥 이 뉴 라운드 디플리케이트를 구현하는 구현 코드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바라봐서 가져오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뉴 라운드 디플리케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 커리큘럼의 최종 차수의 플러스 1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뭐 조작을 해서 새로운 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건지 크리에이트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서 라운드 정보를 가져오고 싶을 때는 라운드라는 프로퍼티를 메소드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보셨던 서브젝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브젝트 리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메소드 형태로 서브젝트라는 것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죠. 이게 우리 자바를 이제 백엔드 쪽에 자바로만 이제 개발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최근에 자바에서 레코드라는 게 나왔죠. 그 레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레코드에서 그 필드에 있는 값을 꺼내오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브젝트라고 해놨다. 그러면 서브젝트 괄호 열고만 붙이면은 뭐죠? get이죠. get터죠. getter.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론트 쪽에 개발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뷰 JS 있죠? 그걸로 개발하셨던 분들은 뷰.js의 컴퓨트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컴퓨트. 어떤 원래 래퍼 변수에서 계산되어 나와지는 식, 이런 것들을 컴퓨터라고 하는데, 그런 컴퓨터하고 개념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프론트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듯이 자바에서는 이제 레코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구현한 이 소스를 잠깐 보시면서 요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이제 커리큘럼은 다 끝났고요. 커리큘럼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이제 서브젝트랑 프로페서 부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에 보면은 얘가 엔티티가 될 거기 때문에 아이디를 부여를 했고요. 네임, 그 다음에 프로페서 같은 경우에는 최초 개념 모델 설계에서는 이렇게 메소드 형태로 프로퍼티를 제공하게끔 설계를 해놨고, 이 부분이 프로페서 아이디만 갖고 있게끔, 서브젝트에서 프로페서 아이디만 갖고 있게 하고, 그 프로페서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때는 메소드 형태로, 그 다음에 이 프로페서를 변경할 때는 change professor라는 메소드를 주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페서는 이제 유저에 대한 이제 상속받은 구현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프로페서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ID, name, contact 정보가 들어가게끔, 여기 점점점 돼 있죠. 점점점은 단순히 서브젝트에서 이 프로페서 클래스를 이용을 한다. 뭘로? 프로페서 아이디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렇다면은
아까 서브젝트 구현했을 때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상상이 되시죠? 프로페서 메소드를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그러면은 이 프로페서 아이디를 가지고 리파지토리에서 프로페서 그 엔티티의 정보를 그냥 불러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도메인 모델을 구현 모델로 전환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습 과제 구현 결과는 방금 보셨고요. 데이터베이스 관계 모델을 위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 도메인 모델은 자바 랭귀지를 이용할 거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거고,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거야 라고 아키텍처를 구성을 한 거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현 모델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보시죠. 먼저 결과물을 보기 전에 이거를 이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커리큘럼하고 라운드 있죠? 이 관계가 있죠. 중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라운드하고 커리큘럼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라운드에 있는 필드 정보들, 커리큘럼에 있는 필드 정보들을 합쳐서 보여줘야 되죠. 그 다음에 커리큘럼하고 서브젝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커리큘럼하고 서브젝트는 이 커리큘럼 아이디하고 서브젝트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제 구성을 하죠. 그런 다대다 관계 있죠. 이런 다대다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이 다대다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1대다, 다대 1 이렇게 해소해주는, 다대다를 해소해주는 중간 테이블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런 테이블, 유틸성 테이블이 클래스가 이 모델에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관계 모델 때문에 발생을 하는 클래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추가적인 기능을 도출을 해 봤습니다. 자, 구현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관계, 추가된 관계 모델을 한번 같이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이랑 이제 라운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커리큘럼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아이디 두 개만 들고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그 정보 이용해서 리파지토리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요게 DDD 책 있잖아요. 도메인 주도 설계 책에 보면은 이 엔티티의 생명주기를 관리하는 서비스 팩토리라는 부분, 서비스 아니고요. 팩토리, 리파지토리를 설명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엔티티의 생명주기를 관리하는 요소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커리큘럼하고 라운드에 대해서 합쳐진 형태로 사용자들은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사용자들은 커리큘럼 따로 라운드 따로 있는 거 싫어하죠. 네. 사용자들은 커리큘럼하고 라운드 정보를 하나로 합친 정보가 필요한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커리큘럼 서브젝트라는 것을 도출을 해낸 거예요. 커리큘럼 라운드요. 커리큘럼 라운드에 이제 커리큘럼 아이디하고 라운드 아이디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요 두 개만 있고 두 개를 리파지토리에서 조회해 온 거를 구현하는 메소드를 하나 제공을 해주면 되겠죠. 요 리턴하는. 근데 요 리턴 형태가 커리큘럼 따로 그 다음에 라운드 따로 합친 거가 아니라 필드 형태로,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커리큘럼에서 서브젝트나 혹은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형태로 제공이 됐잖아요. 잠시 보면은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프론트 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데이터가 박혀 있는 형태, 메소드가 아니고 데이터가 박혀 있는 형태로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턴을 할 때 커리큘럼 라운드 레코드 읽기 전용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거를 이제 전용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죠. 레코드라는. 그래서 그 레코드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라운드 레코드에 보시면은 커리큘럼 아이디, 커리큘럼 네임, 뭐 타겟, 라운드 아이디, 그다음에 라운드에 들어갔던 이 필드들을 전부 합쳐줬죠. 네, 레코드로 읽기 전용으로 합쳐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커리큘럼과 라운드는 있지만 서브젝트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서브젝트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요거는 커리큘럼 아이디가 있으면 서브젝트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니까 이 부분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커리큘럼하고 라운드는 항상 딱딱 붙어가지고 작업이 돼야 되지만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젝트를 별도로 또 만들어내고 이 서브젝트가 어떤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드로 마련하거나 뭐 기능을 제공해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이제 커리큘럼하고 서브젝트 레코드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서브젝트하고 커리큘럼의 관계는 다대다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브젝트는 뭐 A라는 커리큘럼, B라는 커리큘럼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커리큘럼에는 A, B, C, D, E, F, G라는 서브젝트를 포함할 수도 있죠. 서로 다대다 관계죠. 이 다대다 관계를 이제 마찬가지로 커리큘럼 서브젝트라는 중간에 관리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해주는 클래스죠. 자, 이렇게 커리큘럼 라운드하고 커리큘럼 서브젝트 두 개의 클래스를 이제 도출을 했어요. 관계를 관리해주는. 그리고 걔네들에 따른 읽기 전용 레코드 클래스들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관계를 정리해주는 이런 클래스들은 결국에는 레코드를 생산해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그램에 릴레이션 레코드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뭔가 여기처럼 이제 커리큘럼이랑 서브젝트 두 개의 다대다 관계를 해소하는 이런 클래스들은 릴레이션 레코드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가지고 to 레코드 메소드를 제공해줘라 라고 강제를 한 거예요. 요거는 100% 데이터베이스를 관경으로 쓰기 때문에 필요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계 모델을 위해서 이제 릴레이션 레코드라는 인터페이스를 도출한 것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실습 1, 2, 3을 통해서 개념 모델인 도메인 모델부터 해가지고 구현 모델, 그 다음에 관경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발생한 추가적인 모델, 설계에 필요한 모델들, 이런 클래스들, 이런 구성 요소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클래스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할 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한번 설계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최초 제가 첫 부분에 실패한 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 부분하고 지금 실습을 우리가 통해서 만들어낸 요 모델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한번 캡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LMS라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면서 아까 최초에 작성했던 그 도메인 모델이 있죠. 그 도메인 모델을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와이어프레임도 다 고려를 하고 뭐 필드를 넣었던 그 실질적으로는 구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구현 모델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이거 캡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설명란에 GitHub 그 리포지토리 주소를 제가 남겨드리면, 플랜트 UML이라는 클래스 도구를 이용을 했거든요. UML 도구를 이용했으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서, 와,
이거 작성을 제가 딱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깝깝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MVC 모델,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광형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앞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로도 실제로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해서 어떤 이제 구현 형태까지 다 왔어요. 실제로 구현도 잘 될 거예요. 실제로. 구현을 하면. 근데 마음에는 안 들었죠. 왜냐면은 이거는 도메인 모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메인 모델을 통한 구현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경험에 의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은 대충 만든 예,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실패한 모델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패한 케이스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려면 오늘 실습해본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복기를 해보면 예, 어찌어찌 필드 프로퍼티라든지 표현해야 될 오퍼레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대부분 맞을 거예요. 대부분 맞는데 조금 도메인을 더 잘 표현한 방식으로 이 구현 모델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실습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부끄럽지만 오픈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비교해 가면서 주제를 하나 또 만드셔가지고 실제로 본인 나름대로의 한번 뭔가를 좀 시도를 해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도메인 모델이 나오실 거고요. 훨씬 더 좋은 구현 모델로 도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러분 아시죠? 예, 땡스 버튼 눌러가지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